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현장 설명회를 하면은 이제 표정을 보고 제가 이거는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기를 이제 지방에 내려가도 같이 모실 수 있는 분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감을 넘어서 이제 인원을 예약을 받았는데 저희가, 근데 실제로 지금 3단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내려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근데 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제가 뭐 빼고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들으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장점은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이제 딱 일회성으로 듣고 가시면 이제 이게 듣긴 들었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뵙게 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좀 열려 있을 거니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또 나름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올해 이제 마지막에 상황이 좀 좋아져 가지고 정시 때쯤에는 꼭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시작과 끝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밑에 입시 자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입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자료가 없다, 뭐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자료가 없어서 원서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자료가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그런 힘이 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분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못 가지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가 원서를 쓴다면 검토하는 사항은 어떤 건가라는 건데, 지금 이게 8월 초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마음을 급하게 6장 원서를 다 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6장 원서를 정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9월 모의평가 보고, 올해는 이제 9월 1일 수요일 날 보죠. 그래서 9월 1일 수요일 날 보는 모의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쓴다면, 원서를 쓴다면 검토하는 사항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능 경쟁력을 파악하는 걸 제일 먼저 해볼 겁니다. 저라면. 수능 경쟁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물론 앞으로 수능 점수가 더 좋아지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수능 점수가 유지되거나 어떤 친구는 수능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저희 풀서비스, 그러니까 이투스에 들어오시면 풀서비스가 있는데, 그 풀서비스에 보시면 정시 지원 가능군이라는 걸 설정하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정시로 요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수시는 당연히 여기보다 위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위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풀서비스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군을 설정하는 걸 제일 먼저 한 다음에 내신 경쟁력을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내신이 좋다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내신을 뭔가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주요국가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국수 영사를 볼 거고 자연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국수 영과를 보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수 영사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수 영사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대로 국영사나 수영사 그리고 우수교과의 순서대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영사인데 국수영사에서 수학을 빼고 국영사로만 봤을 때는 어떤가?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면은 국수영사나 국수영사과 또는 국수영과 이걸로 다 하거나 전교과로 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지만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검토할 때는 어떤 특정한 과목이 좀 뛰어난 친구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영사나 수영사 또는 우수교과의 순서대로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골고루 뛰어난 아이인지 특정 분야가 뛰어난 아이인지 그거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능 경쟁력의 풀서비스를 기준으로는 정시전 가능군을 설정을 하고 내신 경쟁력 파악을 통해서는 골고루 뛰어난 아이인지 특정 분야가 뛰어난 아이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나머지 다른 항목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다른 항목을 검토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내신 경쟁력을 파악하는 거는 교과와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봤다면 교과 이외의 것들, 특히 교과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세부유형의 특기사항은 이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유형의 특기사항과 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를 하는 기준은 우선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2학년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1학년하고 2학년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점검한 다음에 그걸 세특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특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세특 부분으로 옮겨와서 세특에서 각각의 과목들에서 아이가 어떤 모습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특이라는 거는 한 명의 아이를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게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긴 시간 동안 보는 게 행특의 모습이죠. 근데 세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특이라는 거는 짧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짧게 보고 수학 선생님이 짧게 보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보기 때문에 짧게 봐서 그 반복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 모습들을 합치면 이 세특에서의 아이의 모습과 행특에서의 아이의 모습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한 명의 아이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특에 반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교과 성적과의 연관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 성적과의 연관성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파악된 아이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적극적인 아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아이의 참여가 되게 높았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함께 동아리나 독서를 볼 거예요. 지금 3학년들까지는 독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2학년들까지도 독서가 있죠. 독서가 있기 때문에 이 독서를 통해서 독서의 어떤 분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책들을 보다 보면 이 친구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와 독서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볼 거예요. 올해 이제 수상 경력을 한 학기당 하나로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학기당 하나씩 제한이 됐을 때 그 제한된 수상 경력을 통해서도 또 어떤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교과와 활동 중에 어떤 게 좀 더 뛰어난 아이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과가 좀 뛰어난 아이구나. 이 친구는 활동이 좀 뛰어난 아이구나. 그러면 저걸 가지고 교과를 중심으로 써야 할 전형이 있고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 될 전형이 있고 이렇게 전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와 활동을 중심으로 어느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속성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아이가 인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고
그리고 성실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고, 뭐 인성이랑 성실성이 비슷한 말이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업 역량은 뛰어난데, 이 친구가 내신은 좋은데 뭐 이렇게 막 혼자서 탐구하고 이러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족한 속성을 좀 채우고 메우고 이러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족한 속성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얼개를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개를 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논술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어떤 대학들을 이렇게 막 줄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좀 가려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원서 장수가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대학을 꼭 쓰고 싶은데 그 대학을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쓸 수 없는 친구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쓸 수 없는데 그 학교를 꼭 원서를 써보고 싶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 학교 원서를 쓰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학교의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논술이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이런 순서를 거쳐간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능 경쟁력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내신 경쟁력을 파악할 때 그 경쟁력을 파악했으면 전년도 결과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전년도 결과랑 비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비교를 할 건가, 그리고 학생부의 다른 항목을 검토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순서를 차곡차곡 하나씩 지켜가는 게 좋으니까 어떤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2022학년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순서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죠. 수능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보면, 수능 경쟁력은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 지금까지는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서비스에 넣어보면 지원 가능 대학이 나와요.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 가능 대학의 최고와 최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시 지원 가능군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 이투스 풀서비스에 보면 화면이에요. 이투스 풀서비스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모집 시기별 지원 가능 대학 분석이라고 해서 요게 학생의 점수예요. 학생의 점수인데, 요게 학생의 점수인데, 이런 대학들은 또 이거 안 보이신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안 보이셔도 돼요. 우리 애 거 봐야지. 이거 보면 뭐예요, 얘 거를. 그러니까 우리 애 거 넣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대학은 못 가는 대학이에요. 못 가는 대학인데, 요런 대학은 갈 수 있는 대학 있죠? 요런 대학도 요 대학도 끝머리 걸치는 거고, 이 대학들도 끝머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에 최고 높은 치가 있고 최고 낮은 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만 봐도 하나, 둘, 셋, 그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군에서만 8개예요. 그러면 가군에도 있고 다군에도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대학의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많아진 대학의 수 중에서 그 모든 대학을 다 범위로 정해 놓으면은 어디로 원서를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거는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정시 지원 가능군은 지원 가능 대학들 중에서 선호 대학을 고르시는 거예요. 선호 대학. 그래서 이거를 꼭 아이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야, 여기 너가 지금 수능 성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으로 너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막 이만큼 있어. 근데 여기서 네가 갈 때를 골라봐. 그래서 애가 요거 하나 고르고 요거 하나 고르고 요거 하나 골랐다. 그럼 3개 있잖아요. 그럼 3개가 정시 지원 가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정시 지원 가능군.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군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시 지원 가능군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여기로 오시면 정시 지원 가능군이 여기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원서 6장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수시원서 6장은 여기서 한두 장을 쓰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두 장 쓰시고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 그러니까 제가 6장 중에 한두 장을 여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한두 장을 쓰고 요 아래에서 한두 장을 쓰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한두 장을 쓰고 나면 만약 여기서 한 장 쓰고 여기서 한 장 썼다. 그러면 몇 장이 남냐면 네 장이 남고 여기서 두 장 쓰고 여기서 한 장 썼다. 그럼 세 장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서너 장은 모두 이 위에서 쓰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시원서를 쓰는 제일 중요한 지점은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네 장 이렇게 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야, 올해 뭘 봤더니 엄청 잘 될 거래. 우리 집이 엄청 잘 될 거래요. 그래서 엄청 잘 될 거라면 야, 인생 뭐 있어? 이게 쓰지 마. 여기로만 6장 써. 아이고. 여기로만 6장 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장을 위로 쭉 쓰셔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 집에 올해 삼재가 들어서 여기 2장 쓰고 여기 2장 쓰고 여기 2장 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정시지원 가능군이 정해지고 이 정시지원 가능군으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시지원 가능군으로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오늘 들으시는 것 중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시지원 가능군이 여기예요. 그럼 이 정시지원 가능군은 정시에 지원하는 곳이에요? 지원이 가능한 곳이에요? 정시에 지원이 가능한 곳이지 정시에 지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여기에 수능 지금 이 성적은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을 거란 뜻이지 수능에서 이 성적을 받아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어떤 학교를 써놨어요. 제가 지금 이 손가락에 있는 여기에 어떤 학교를 써놨어요. 그러면 이 학교는 분명히 지금 현재보단 낮은 학교죠.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 친구가 요 정도 점수를 받아왔어요. 요 정도 점수를 받아왔는데 이 대학에 수시로 붙었어. 그럼 이 친구의 입시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 친구의 입시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여기다 써놨는데 수능을 이렇게 봐왔어. 잘 봐가지고. 근데 이 대학을 붙었어. 그러면 이 친구 입시는 실패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원서를 쓴다는 건 이 정시지원 가능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원서를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뭔가 수능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곳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이 수능 뒤에 있든 논술이 수능 뒤에 있든 그러니까 수능 뒤에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상담하시거나 진짜로 누구한테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을 간다. 그러면 여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 물어봐도 쓸 거잖아. 어차피 여기는 안 물어봐도 쓰실 거 아니에요? 쓰고 싶은 데니까.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쓰고 싶은 데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머리를 싸매지 마세요. 여기 뭐 경쟁률 그런 거 따지는 거 여기서 따져야지. 여기서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지르실 건데 경쟁률 높으면 안 질러요? 경쟁률 높아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8월 말까지 그래서 이 범위를 넓혀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개, 여기 2개, 여기 5개 또는 여기 뭐 2개, 여기 2개, 여기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넓혀서 9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대학을 검토를 해 두신 다음에 여기 있는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거기서 6장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 3개 학교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었나 봐. 이 친구가. 범위가 이렇게 정시지원 가능군이 넓었나 봐. 넓어서 선호대학을 고르라 그랬더니 이렇게 3개를 골랐어. 건대, 세종대, 가천대. 이렇게 3개를 골랐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친구는 뭐 하기로 했냐. 이 3개 중에서 2개를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2개를 쓰기로 약속을 했으면 요 그룹이 아까 여기 있었던 것 중에 지원 가능군이나 지원 가능군보다 조금 아래쪽이어서 여기서 그냥 2장을 쓰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위로 4장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 위로 4장을 쓰면 되는 거니까 블럭을 몇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블럭이 하나가 있고 동국대나 아주대나 외대 그러면 여기는 얘랑 비슷한 블럭이죠. 비슷한 블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 중앙대, 이대, 외대 이렇게가 한 블럭 있고 그 다음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한 블럭 있고 연고대가 한 블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2장을 쓰면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그래서 총 6장의 원서를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맨날 앉으셔가지고, 아, 이 대학의 이전형의 이 학과는, 이전형의 이 학과는, 이 학과는, 이 학과는, 그러니까 학과를 계속 보시니까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 세 개 대학에 건국대는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세종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고, 가천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다. 근데 우리 애는 건국대 학추를 쓰기에는, 그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내신이 좋지 않아서 못 쓸 것 같고, 세종대도 못 쓸 것 같은데 가천대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학추를 지워요. 교과도 지워요. 그리고 학추랑 교과는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리고 논술은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데가 건대 종합이나 혹은 세종대 종합이나, 가천대는 전부 다 논술 빼고 학추, 교과, 종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범위에서, 즉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다 보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2장의 원서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 11장이잖아요. 원서를 한 장씩 쓴다 그러면 11장의 원서를 쓰는 건데, 11장에서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서 교과 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여기는 못 쓸 것 같고 여기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골라내면 결국 2장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4개 대학, 3개 대학이 있지만 이 3개 대학 중에서 전형을 갖고 분석을 해봤을 때, 아,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쓰고 싶은 거를 골라내면 결국 또 한 장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원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생각을 잘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합불 자료를 본단 말이죠. 합불 자료를 보는데, 합불 자료는 2군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어디가, 대학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불리는 어디가가 있고, 각 대학 입학처가 있고 2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에 보면 이 순서대로 가시면 대입정보센터에 대학별 입시정보의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거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교과와 종합과 정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논술이 없어요. 논술은 여기에서 어디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교과와 종합과 정시만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기 보시다 보면 70% 컷, 뭐 50% 컷, 70% 컷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교과 전형은 70% 컷이 나와 있고요. 종합 전형은 50% 컷과 70% 컷이 나와 있는데, 교과 전형은 왜 70% 컷 하나밖에 없냐? 그럼 교과 전형은 몇몇 대학의 전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제로 교과로 합불이 좌우되기 때문에 70% 컷만 딱 보여줘도, 그리고 이 70% 컷 바깥쪽은 항상 해마다 변수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건 70% 컷이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건 마지막 선이겠지만 마지막 선을 아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선을 아시게 된다고 해서 마지막 선에 우리 애가 3.5인데 마지막 선이 3.2다. 그럼 원서를 안 쓰냐? 거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안 쓰냐? 그러지 않을걸요? 그래도 쓰실걸요? 그러니까 이 70% 컷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 70% 컷 자체를 교과전형에서는 그렇게 한다.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왜 50% 컷과 70% 컷을 다 보여주느냐. 저거를 교과로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어서, 종합전형은 사실상 학생부를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점수를 명확히 규정해서 전달한다고 해도 그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학생부 교과의 50%과 70% 컷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량적 기준이 합불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50% 컷과 70% 컷 두 가지를 모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내신이 극복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대 다빈치의 결과를 보면 요게 이제 어디가 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페이지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50% 컷이 2.0인데 2.0x인데 여기는 2.7x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50% 교과 성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 여기 있는 최종 등록자를 교과 성적으로 나열을 했을 때 50% 위치, 딱 절반의 위치에 있는 애는 2.0x의 내신을 갖고 있었으나 70%에 있는 애는 2.7x의 내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의미냐면 0.7 정도, 그러니까 내신 평균 등급의 0.7 정도는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최종 등록자니까 당연히 합격자잖아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2.0x의 아이도 합격을 했고 2.7x의 아이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2.0x와 2.7x가 최종 평가에서도 이렇게 2.0, 2.7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종합평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 둘 사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2.1x에 2.5x니까 0.4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제보다는 경영이 활동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응통 같은 경우,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1.7x, 1.8x니까 얘네는 내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 즉 바꿔 말하면 내신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계도 여기 보시면 자연계도 여기에 지금 기공 같은 경우 보시면 1.9x 대 2.1x니까 0.2x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여기 밑에 맨 마지막에 융합공학부 보시면 융합공학부는 2.8x에 3.7x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얘네 둘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활동으로 극복되는 범위가 기공보다는 융합공학이 전전 더 넓다. 특히 전전도 2.1x, 2.8x니까 비교적 좀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극복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보시자면 이게 이제 고대 결과를 다시 워드 작업을 한 건데 고대 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고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식품공학과라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학업 우수는 2.5x에 3.0x인데 계열 적합형은 4.8x에 4.9x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간격이 더 좁고 여기는 간격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좁고 여긴 넓어요. 근데 그게 전형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해의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0.2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0.7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전형의 결과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쪽의 내신과 이쪽의 내신을 비교하면 이쪽의 내신이 이쪽 내신보다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이 상대적으로 계열 적합형보다는 조금 더 내신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또는 우수한 내신의 아이들이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원 인원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않나요? 충원 인원. 충원 인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충원 인원이 특히 이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을 비교해 봤을 때 학업 우수형보다 계열 적합형이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계열 적합형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인원 자체가. 그래서 충원 인원을 보시는데 충원 인원은 당연히 많이 돌수록 변수의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보다 계열 적합형이 좀 더 뭐 하는 부분이냐. 계열 적합형 자체가 변수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측면을 생각을 하시되 물론 여기도 딱 놓고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돌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 가능성이 많은 건데 그것이 수능 최저의 존재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수능 최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여부라든지 면접을 수능 전에 볼 거냐 수능 후에 볼 거냐 또는 선호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원 인원도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디가 합불 자료를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70% 컷이나 50% 컷, 70% 컷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충원 인원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어디가가 아니에요. 요거는 어디가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최저라고 나오는 거는 어디가에는 없어요. 어디가에는 여기 50% 컷, 70% 컷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건대 같은 게 이게 건대인데, 건국대는 학교 추천은 전년도에는 교과 100이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가 어디가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요거는 학교 발표 자료고요. 요거는 학교 발표 자료고, 요거는 어디가의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죠.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평균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화학공학부는 3.0인데 평균이 이 50% 컷이 2.3이고 70% 컷이 2.5면 결과적으로 3.0이라는 평균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최종 합격자, 이건 최종 합격자 기준이고 이건 최종 등록자 기준이어서 두 개의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등록을 한 애들 기준이고 이거는 합격을 한 애들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 보세요. 어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쫓아와 보세요. 생물공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뭐 화학공학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물공학과와 기계항공학부, 그 다음에 화공학부, 이렇게 순서대로 내신의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이렇게 되죠. 근데 학교 추천의 학교 발표 자료를 봐도 생물공학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지금 화학공학 또는 뭐 기계항공, 산업공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이런 순서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순서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순서를 파악할 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불 자료를 보면서 이런 측면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 충원 인원 보는 거, 그다음 50% 컷, 70% 컷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쓸 수 있다와 없다를 결론 내기보다는 대략적인 전체적인 선을 검토한다. 그래서 그 검토를 통해서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줄여간다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거다. 근데 이게 합불 자료가 여기 어디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1학년도 전형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전형 결과라는 게 있고, 그 전형 결과를 학교마다 다 다르게 발표를 해요. 뭐 대학에 따라서 차수별 발표 인원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포도로 나와 있는 부분, 또는 뭐 면접이나 서류 심사 점수 또는 논술 점수, 그다음에 평균을 사용하는 대학, 뭐 최저를 사용하는 대학,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학교 발표 자료에 여기 있는 대로 경쟁률이 2년치 경쟁률이 있으면서 예비번호, 충원 합격 예비번호도 2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류심사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의 점수와 면접의 점수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학교 발표는, 그러니까 어디가는 통일된 어떤 규격의 정보가 나오는 곳이라면, 대학교 발표 자료는 각 대학이 주고 싶은 정보를 최대한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원율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충원 비율을 보시면 이 예비번호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동일한 학과여도 정치외교학과가 16명 모집에 14명, 예비번호 14번까지. 그래서 80.5%의 네오르네상스의 충원율을 보였는데,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8명을 뽑는데 23명, 그래서 287.5%. 그러니까 고교 연계 전형이 훨씬 더 많이 돈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고교 연계 전형을 쓴 애들은, 경희대의 원서를 쓴 애들은 사회권 대학이 다 원서를 쓰고 경희대를 마지막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네오르네상스를 쓴 애들은 경희대가 제일 좋은 학교여서 경희대를 그냥 가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전통적으로
이런 삼포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잠깐 사라지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포도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요 선이 이렇게 일치하거든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까만 동그라미가 붙은 친구고 빨간 X가 떨어진 친구인데 여기 밑에 전형은 4등급, 5등급, 6등급에도 지원자가 있고 심지어 합격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4등급, 5등급, 6등급에 하면 지원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교연계 과정은 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는 교과보다 활동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학교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아주대처럼, 중대처럼 중대는 이렇게 파일 하나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논술 전형인데 그 논술 전형의 성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2020학년도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2021학년도도 논술 성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술 성적을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6점, 건설환경플랜트공학이 논술 성적이 76이래요. 이게 논술 성적인데 그 76점을 저런 정보도 주다니 진짜 좋아.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76점이 어떻게 해서 나온 점수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어떻게 써야 76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6점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이걸 다른 데랑 맞춰서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거 쳐놓은 데 보면은 2019학년도에도 78.85와 78.33은 꽤 높은 점수에 해당했어요. 이 전체 집단에서. 근데 2020학년도에도 보면 77.8과 78.1은 이 전체에서 꽤 높은 점수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2021학년도에 갔더니 나머지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70점대인데 얘네만 80점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학신소재랑 기계공학부가 비교적 논술을 잘하는 애들이 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원서를 쓸 때, 논술 원서를 쓸 때 논술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 학과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얘네는 점수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68.2, 그 다음에 76.08 해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요때 와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흐름을 되게 보여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대처럼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체 내신 성적이 있고 상위 10개 내신 성적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상위 10개 내신 성적은 왜 보여주는 거냐? 중대 논술은 전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상위 10과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잘한 10과목만 그냥 봐요. 그러니까 잘한 10과목만 보는 이게 중대의 논술 전형의 교과 반영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반영 방식으로 봤을 때 이렇다. 그러면 우리 애가 중대 논술을 쓰는데 내신이 들어가고 내신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내신 계산을 상위 10과목만 계산을 해서 얘랑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균 부분이니까 우리 애가 저거랑 비슷하면 굉장히 가능성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낮아도 얼마든지 원서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점.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를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갖고 와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얘네처럼 아주대처럼 이렇게 3년치를 다 보여주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웹상으로 학과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쭉 나오게 돼 있고 여기 특히 3년치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되게 재밌는 게 6점대가 다 붙었어요. 여기가 미디어 학과인데 그 미디어 학과면 인문계열에서 아주 약한 학과는 아니거든요. 꽤 강한 학과인데 여기에 지금 6점대가 다 붙었고 또 맨 앞에는 2점, 1점 후반이나 2점 초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은 여기 보시는 대로 3점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지표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3점대가 평균인데 뒤에 막 6점대가 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가에 이 학교를 찾아보면 요런 지표가 나와요. 아까 그 삼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삼포도가 나오는데 여기가 4등급이고요. 여기가 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앞쪽에서 주로 합격자가 많이 있고 4등급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4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4명 정도가 있어서 이 끝에 4명 정도가 요 뒤에 있고 요 맨 마지막에 6.26은 한 명이거든요. 한 명.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지만 주로 4등급 안쪽에서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결 자료를 보면서 뭔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고 첫 번째 대학 어디가의 페이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입학처의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는 거, 그거를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쟁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표에 지금 보시면 1학년 3월부터 쭉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언제 무슨 일을 했다, 언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쭉 다 써보는 겁니다. 써서 꼼꼼하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난 다음에 이걸 시간적인 선후관계나 중요도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연이 이 보고서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 강연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쭉쭉 연결을 하면 이게 연관성을 파악하는 거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각각 어떠한 속성들로 표현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명사추천 강연을 듣고 동아리 활동에서 보고서를 썼다. 이거 두 개 서로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뭐 계열 적합성과 관련이 된다. 근데 이 강연을 듣고 이 책을 읽었다. 이거는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거를 따로따로 다 써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써보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특과 행특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특과 행특은 선생님들이 서술해 두신 거기 때문에 그 서술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찾아보는 거.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면 우리 애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라고 해서 반복되는 속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으면서 이게 중심되는 속성이 무엇인지 특징적인 속성이 뭔지 그래서 그 특징적인 단어들을 뽑아내면 저런 단어가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저런 단어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모르죠.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험을 해야 된다면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으로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모험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모험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런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고 저 작업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2주 정도 들여가지고 2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활동들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짜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저걸 통해서 종합전형의 경쟁력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둬서 이걸 꼭 해보세요. 저걸 하셔야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유튜브로 몇 개 찍어 놓을 거예요. 뭐 많으면 3개, 적으면 뭐 1-2개 정도. 자기소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아마 요거를 보실 때쯤
전후로, 그러니까 뭐 전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자기소개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요거 보실 때 보시는 주나 보시는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것들을 여기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요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은 우선은 요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논술 전형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모의 논술 시험을 본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 논술 가이드북을 펼쳐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이나 모의 논술이나 아니면 기출문제 있죠. 예, 그 이전 해에 봤던 문제들, 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잘 쓰는 거랑 못 쓰는 거랑 상관없이 아이들마다 나는 여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 논술, 논술 가이드북,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인문 자연이 각각 일정별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은 또 하나는 일정별 분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을 특히 수능 이후의 논술을 볼 때는 이게 채점 기간 때문에 2주 안에 거의 다 봐야 돼요. 아주대와 인하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주 안에 수능 끝나고 2주 안에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정별 분류를 봐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형별 분류는 여기 보는 대로 인문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느냐, 인문 논술만 보느냐, 아니면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다 보느냐라는 구조로 나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인문 논술만 보고 어떤 대학은 거의 대부분 모집단위가 인문 논술을 보는데 특정 몇몇 모집단은 수리 논술까지 보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은 인문 논술만 보는데 거기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는 거가 필요하고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 보는 데가 있고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모두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 논술을 어떤 학과는 무조건 무슨 과목이라고 지정된 학교가 있고 이게 풀려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책의 유형별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근데 우리 애는 영어 제시문은 안 될 것 같다. 그럼 지우고 수리 논술은 안 될 것 같다. 그럼 지우고 인문 논술만 보는데 아니면 과학 논술까지 준비를 못한다. 그럼 수리 논술만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 되는 거니까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별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겹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별 분류를 보면 이게 인문 계열인데 인문 계열 저 끝에 인문이라고 적혀 있죠. 그 인문 계열인데 자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보세요. 대박이죠, 그렇죠? 11월 20일 완전 많아요. 그리고 11월 27일도 완전 많습니다. 그 다음 주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 애들 보고 원서를 고민해 갖고 와라. 그래서 논술 쓴대. 그 논술 쓰는데 어디 쓸 건데? 근데 논술 쓰는데 어디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인문 계열이야. 근데 경희대, 성대, 숙대를 쓰겠대. 다 하루거든요. 못 써요, 그렇게. 원서를 그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계를 보시면 요게 자연계거든요. 자연계인데 자연계도 보시면 지금 다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경희대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일요일 날 11월 21일 일요일 날 경희대 성균관대 겹쳐 있죠. 뭐 여기도 뭐 숙대랑 경희대랑 뭐 다 겹쳐 있죠. 서강대랑 뭐 건대랑 겹쳐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겹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요게 수능 전이고 요게 수능 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논술도 저런 식으로 일정을 조정을 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를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2022학년도에 이제 수시환경인데 그 전에 수시환경을 따지기 전에 전형 요소의 검토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원서를 쓸 때 전년도와 비교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결과보다 좋으니까 지원, 전년도의 결과보다 안 좋으니까 지원하지 않음. 뭐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전년도와 비교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
환경과 전형 요소가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즉 환경과 전형 요소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 4가지 조건은 첫 번째, 모집 인원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2.2까지 붙었다. 그럼 올해도 2.2까지 붙으려면 모집 인원이 같고 전형 방법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경쟁률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결정적으로 지원자의 분포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분포입니다. 분포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분포까지 모두 같은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지금 알 수도 없고 나중에도 이것이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은 검토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전년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불 자료의 검토보다 중요한 게 환경과 전형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단적으로 이 2개를 보세요. 이 2개를 보시면 이게 2021학년도 성대고요. 이게 2022학년도 성대예요. 근데 빨간 테두리 지금 제가 둘러둔데 보시면 이 빨간 테두리를 잘 보시면 이게 같은 줄이거든요. 인문과학 계열이 같은 줄, 사회과학 계열이 같은 줄, 그 다음에 경영학이 같은 줄이에요. 근데 빨간 부분 보면은 인원이 엄청 줄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열 모집의 인문과학 계열은 계열 모집의 인문과학 계열로 갔을 때 125에서 40으로 141에서 55로 그 다음에 학과 모집의 경영학과는 105명에서 학과 모집의 경영학과는 70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년도 결과를 해석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올해는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다음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는 35라는 숫자가 있는데 왼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36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 46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는 50이 돼 있고 여기는 50이 돼 있는데 저기는 57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빨간 거는 2021학년도에서 22학년도 넘어가면서 다 줄었는데 여기 3개 학과는 22학년도 넘어가면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3개 학과는 그렇지 않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대들은 지방 국립대들은 그 인원의 변동이 해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학과별로도 다 다르고 전형별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전형 방법은 단계별에서 일괄로 가거나 일괄에서 단계별로 가면서 이게 달라지게 돼요. 저런 결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단계별인 경우에 1단계 배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원서를 쓰는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원서를 쓰는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단계별 배수의 변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처럼 2021학년도엔 5배수고 2022학년도엔 6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합격 인원이 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5배수에서 6배수가 됐으니까. 근데 고대는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5배수는 115명이지만 여기 5배수는 102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1단계 합격 인원은 13명이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배수의 변화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1단계 합격 인원을 무조건 늘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결과를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전년도 기준으로는 1단계를 합격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미디어인 경우에는
인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드시 무조건 올해 너 합격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전형 요소나 전형 요소별 비율의 변화가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년도까지는 서류 100%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교과 60에 서류 40%. 전형의 형식이 바뀌었죠. 그러면 전년도의 동대 학추의 합불 자료는 올해 적용되기가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전형 요소를 검토하는 부분을 보신다라는 거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변수가 어떤 게 될 거냐. 변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직윤의 등장이죠. 그래서 서울 소재나 수도권 소재의 41개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 교과 전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층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41개 대학이 쭉 있을 때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이 아이가 맨 위에서 받는 아이가 이 41번째 대학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어느 정도 선 밑으로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 밑으로 쓰지 않는 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럴 거거든요. 그럼 요 밑에 대학들은 요 급의 아이들이 없는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내신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데 또는 내가 교과 전형을 쓰는데 내 교과가 좋지 않다. 근데 누구와 비교해서 좋지 않은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쓰는 애와 내가 나를 비교해서 나는 내신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곳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누구일 거냐는 걸 생각을 하고 원서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시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하거나 서류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나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수원대는 교과 전형인데도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와 동국대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를 합니다. 요 두 개 대학은 그냥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톨릭대 중에서 의대, 약대, 간호대, 신학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대는 추천 전형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직윤이라는 이름 말고 학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전형은 이렇게 4개 모집 단위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그 4개 모집 단위밖에 모집을 안 하고 이 4개 모집 단위는 종합 전형이고 서울대 직윤도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요 학교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대학들을 보시면 교과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갖게 되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교과 전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무조건 전형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최저가 있고 최저가 없는 게 동시에 존재하면 합격선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전형의 결과가 다를 거예요.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가 최저가 없으면. 당연히 최저가 있는 쪽이 입결은 낮을 거고 최저가 없는 쪽이 입결이 높을 거고 그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요 대학들 지금 여기 나오는 대학들 있죠? 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전형이 2개씩 있기 때문에 그 2개씩 있는 전형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갈 수 없는 친구들이 대학을 갈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수가 생겼는데 이게 통합 수능이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겹치면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어의 학습량의 감소와 함께 EBS 연계율의 축소의 여파로 인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S를 볼 때 그러니까 국어는 문학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우고 낯선 소재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탐구 부분의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그러니까 탐구에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EBS 교재밖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EBS 교재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데 실제로 EBS 교재가 연계율이 낮아지면서 간접 연계로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타격을 굉장히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EBS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EBS에 있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다른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연계율 축소 여파로 인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수학 산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변수가 있어서 수능 최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원서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대 학부 선발이 시작이 됐는데 약대 학부 선발은 이 두 가지 계층의 여파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대를 의치의 대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의대와 치대를 쓰고 싶었으나 의대와 치대를 쓰지 못하고 그러면 약대라도 하고 약대를 쓰는 친구들은 37개 약대 중에 어느 정도 밑으로는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는 쓰지 않고 전부 다 공대 쪽으로 돌아서서 쓸 거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약대만 가면 된다는 친구들은 37개 약대를 전부 다 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대와 경쟁하는 다른 공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대들도 점수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공대로 가는 친구들 때문에 약대의 점수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얘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단언할 수 없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 과정에서 보면 약대가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갖느냐. 그러니까 어느 것 이상,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그 기준점 이상으로는 약대가 경쟁률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 이 아래쪽은 낮아지게 된다면 그런 측면의 변화, 이런 변화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수시 지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후회 없이 쓰는 것과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는 후회 없이 쓰는 것과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얘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거는 후회 없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절실한 입시 전문가는 학생과 가족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컨설팅이나 이런 데 가시면 주눅 들지 마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고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건데, 그 물어보러 갈 때 후회 없이, 위로도 후회가 없고 아래로도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정시지원 가는군이 있으면 여기서 한 장, 정시지원 가는군 아래에서 한 장, 그리고 위로 4장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들 위로 4장에만 꽂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래로도 후회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수능 정시지원 가능선이라는 게 정시지원 점수가 아니고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도 후회가 없지만 아래로도 후회가 없어서 없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원서를 쓴다는 건 뭐냐면 지금 못 맞추는, 지금 충족할 수 없는 최저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최저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세계합 7에다가 원서를 써야 돼. 그럼 세계합 7에다 원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애가 세계합 8밖에 안 돼. 그래서 안 쓴다. 이게 아니고 세계합 8의 원서를 쓰세요. 그리고 세계합 7을 맞추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잘 갈 수 있어요, 대학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3323이에요. 3323이면 세계합 8이거든요. 탐구 한 과목만 볼 테니까 3323이면 세계합 8이에요. 세계합 8인데 우리 애가 세계합 7을 써야 돼. 그러면 세계합 7을 써놓고
얘가 만약에 3, 2, 2, 3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3, 3, 2, 3보다는 3, 2, 2, 3이 더 대학을 잘 가겠죠. 수시에 실패해도 지금보다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고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꼭 써야만 하는, 반드시 써야만 하는 두 장의 원서, 아래쪽에 두 장의 원서, 그리고 꼭 쓰고 싶은 두 장의 원서, 위에서 두 장의 원서, 그리고 남아있는 두 장은 나중에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아주 개인적인 뭐 내신이 얼마인데 어딜 쓸까요? 이런 거는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석하는 데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그 밑에다가 저나 연구소 분들이 답을 달아 놓을 테니까 질문 거기다 달아주시고, 아마 이거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나가게 될 텐데 그 채널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현장에서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나중에 뭐 수시에서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시까지 남으시게 되면,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 여기 이투스 247 학원하고 또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에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